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건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미국 행진가 Stars and Stripes Forever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1942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산호의 해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연합함대가 벌였던 해전입니다. 저희가 마침내 그 무대를 태평양 전역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제 그 무대를 태평양으로 옮겨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태평양 전역에 대한 에피소드도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그 이야기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산호의 해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호의 해전이 전쟁사에서 갖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으로 벌어진 항공모함끼리의 전투였단 말이죠. 그 전까지 해전은 적이 보이는 데서 항상 해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포로 조준을 하려면 적을 관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해전은 적도 나를 보고 나도 적을 보는 상황에서 서로 대포를 쏘면서 벌였는데, 산호의 해전에 들어서서는 이제 항공모함이 해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쪽 함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항공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더와 정찰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항공기들을 투입해서 적을 요격하는 식의 해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전의 시대가 막을 연 거죠. 산호의 해전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드웨이 해전의 전초전 같이 산호의 해전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산호의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이 좀 밀접한 관계가 꽤 있었기 때문에 아예 둘을 묶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예전에 미드웨이 해전 이야기를 할 때 산호의 해전 언급을 거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독자적인 에피소드로 하나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면적으로 맞붙었던 첫 전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심층적으로 제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의 해전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산호의 해전은 어디서 치러졌느냐? 남서 태평양이라고 이제 불리는 바다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태평양이 워낙에나 넓다 보니까 그 안에도 바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 남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이제 산호해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남진을 막기 위한 미군 함대가 주축이 되어서 연합군 함대가 일본군에 맞서서 벌였던 전투예요. 그 배경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1942년 초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 한 반년 동안 일본군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데도 성공해요. 특히 일본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전 초기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역이 열리고 나서 연합군의 모든 함대를 거의 박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강하다던 영국 왕립 해군조차 일본군의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영 제국 그 해군이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때인데, 그런 영국 해군조차 일본의 상대가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영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사실상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영국 해군을 본따서 일본 해군도 자기 해군을 만들고요. 함선도 영국산을 쓰고 영국 격식, 영국 계급까지 다 도입을 해서 사실상 영국은 항상 제 자기 부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따라해갖고 죄다 만들었던 이제 나라가 일본이었고, 특히나 일본 해군의 경우 영국 해군을 거의 모방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보다 세져 있던 거죠. 그래서 1941년 이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영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일본군에게 박살이 납니다.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미 해군의 경우에는 진주만 폭격 당시에 괴멸당했고요. 그 외에 네덜란드 해군, 뭐 호주 해군 등등 모두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이제 태평양 전역이 열리고 거의 반년 만에 연합군 함대를 거의 괴멸시키면서 일본군이 바다를 장악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일본군이 오늘날의 어떤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느냐?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제 자바, 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베트남, 미얀마, 동인도 제도에 있는 뭐 수많은 섬들, 이러한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더불어서 일찍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대만, 만주, 안타깝지만 조선, 그리고 중국 땅 일부에다 더해갖고 자기 나라 국토까지 이제 엄청나게 넓은 영토가 일본의 손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비유를 하자면은 지구 면적의 8분의 1이 일본의 손에 떨어진 거죠. 물론 바다 면적을 포함해서지만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 조그마한 섬나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대단한 성공인데 일본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지나서 계속해서 적도 남쪽 부근의 섬들을 점령하려는 다음에 야심찬 목표를 세웁니다. 심지어 호주와 동아프리카까지 세력을 넓히려고 해요.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평양 일대를 모두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거기에 이제 하와이까지 직접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폭격은 그냥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공격한 것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병력을 상륙시켜 갖고 하와이까지 점령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벌어진 해전이 바로 사노해 해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호주를 공격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일본 육군이 대부분이 태평양에서 싸우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 일본군이 지금 미군이랑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본 육군의 대부분은 태평양에서 미군이랑 연합군과 싸우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병력이 중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저 머나먼 남쪽 땅끝 나라인 호주까지 병력을 보내갖고 또 하나의 대규모 육상전을 치룬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하느냐? 호주 주변에 있는 섬들을 죄다 점령하면서 호주를 고립시키고 동시에 그 작은 섬들을 발판 삼아서 태평양 남쪽에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를 위해서 일본군이 호주 북쪽에 위치한 큰 섬이었던 뉴기니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호주를 공격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에서 800km 정도 가면 호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산호해 해전이 일어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야심찼고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합군은 막아야 했던 거죠. 자, 우선 이번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특성이 비행장이나 항만 시설이 있는 조그마한 섬들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만큼 섬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섬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지도 펼쳐놓고 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섬들이에요. 실제로 태평양 전역이 시작하고 나서 일본군이나 미군이나 둘 다 아니 지도에는 없는데 거기 섬이 있었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섬들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요. 그렇기에 이 섬들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댓글란에 산호해 해전 배경이 되는 그 지도 이미지도 한 장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산호해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와 오늘날의 파푸아뉴기니와 뉴브리텐 섬과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도가 한 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군 함대는 뉴브리텐 섬에 있는 도시 라바울에
정박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뉴기니에서 88km 떨어져 있고 섬 면적도 제주도의 20배나 되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섬을 방어하던 호주군을 쫓아내고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후로 남태평양에 있는 일본군의 본거지가 된 섬이 바로 이제 뉴 브리튼 섬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활화산이 5개 넘게 있고요. 아직도 섬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시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 브리튼 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이 뉴기니 인근의 모든 섬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이 지역들은 20세기 초까지 문명 세계를 접한 적이 없던 섬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까지 석기 도구를 쓰는 원시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에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1940년 전까지 원시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그 정글의 법칙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뉴기니를 찾아가곤 했었죠. 그만큼이나 그 원시 사회의 모습을 잘 간직한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시전쟁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던 적이 있었죠.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많은 그 원시 부족들의 연구 역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여담으로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원시 열대섬들이 이제는 저희 이야기에선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뉴 브리튼 섬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남쪽으로 세력을 넓힐 셈이었어요. 호주를 침략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호주 주변의 섬은 다 점령해두고 자기들 기지를 하나씩 다 심어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들 본거지가 있는 뉴 브리튼 섬의 라바울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동시에 남서쪽에 있는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섬도 점령을 해서 솔로몬 제도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섬 이 이야기가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루게 될 과달카날 전투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는 태평양 해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그래서 오늘 산호의 해전 에피소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많이 소스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섬들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발판 삼아서 더 큰 섬들이 바누아투나 뭐 뉴칼레도니아, 피지를 침략하기로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징검다리 같이 섬 하나 점령하고 그 다음 섬 점령하고 그 섬 점령하면 또 옆에 섬 점령하고 또 옆에 섬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이 섬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군이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일본군은 당시에 이렇게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갈 여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를 지키던 대부분 병사들은 이제 호주군이나 영국군이었는데요. 약화된 이 병력으로는 일본군을 다 막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해군력이었어요. 보시면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해군력이 막강했어요. 일본군은 1942년 5월까지만 해도 진주만 폭격에 참가했던 6척의 주력 항공모함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들을 포함한 약 10척의 항공모함과 11척의 전함, 그리고 38척이나 되는 순양함을 원하는 곳에 언제 어디든지 투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미군은 진주만 폭격 때 입은 피해 때문에 전함은커녕 일본 주력 함정들의 맞설 제대로 된 배도 없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극동함대는 1942년 초에 일본 해군에게 모두 격파당했고요. 호주 해군은 항구에서 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본에게 유리했고 일본이 진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때였어요. 당시 미국 함대를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던 니미츠 제독이 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싶은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했던 게 있는데 바로 미군에겐 아직 항공모함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미츠 제독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인에겐 아직 항공모함 5척이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스에 비유하자면은 나이트, 비숍, 룩이 다 죽었는데 아직 퀸이랑 폰 몇 개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이었습니다. 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렵지만 아직은 한판 승부를
해볼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전력이 될 이 항공모함과 항공 전력에 대한 비교를 이쯤에서 양쪽 편의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찍이 항공모함의 가치를 알아보고선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1921년부터 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서 항모함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1941년 초가 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함대를 보유하게 되어요. 6척의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제1항공함대라 불리는 이 함대가 비행기 500대를 탑재한 당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제 최정예 함대였습니다. 이 6척의 주력 항공모함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6척의 이름은 저도 다 외워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즈이카쿠, 쇼카쿠 이 6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죠. 하도 유명해서. 그래서 일본의 패망을 상징하듯이 이 6척의 항공모함 모두 수많은 수병들의 목숨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때 다 침몰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저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요. 저희들은 이미 이 6척 중에서 5척의 침몰을 봤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때 이 6척의 주력 항공모함 중에서 4척의 침몰을 저희가 목격했고요. 예전에 저 벌써 1년도 더 전인데요. 레이테만 해전 이야기를 할 때 즈이카쿠라는 항공모함의 이 6척 중 한 척이었는데 침몰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들 모두 나중에 침몰하게 되는 그 비운의 길을 걷는데요.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니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미군의 경우 일본보다는 뒤지지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항공모함들이 태평양 전쟁 전반부에 사실상 일본 해군을 막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 5월 초에 태평양에 미군에겐 5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의 전력이 좀 문제가 되었어요. 일단 일본군이 쓰고 있던 제로센 함상 전투기가 당시 매우 강력했는데 가벼운 기체, 강력한 화력, 엄청난 장거리 비행 능력까지 갖춰서 태평양 전쟁 시작 당시 영미군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전투기도 제로센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발 폭격기, 케이트 수평 폭격기 역시 동종의 미군 폭격기에 비해서 일본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어요. 반면 이 미군이 가지고 있던 와일드캣 전투기는 제로센에 비해 매우 열세였습니다. 일단 속도가 제로센보다 느렸기에 공중전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태평양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 진주만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인 미군 조종사들이 제로센을 절대로 속도면에서 따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영화에서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 일본 비행기들에 비해서 미군 비행기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센을 이기기 위해서 독특한 전술을 개발해야만 했어요. 예컨대 강화하면서 공격을 한다거나 최대한 근접전을 벌이거나 하는 식으로요. 제가 이번에 이 전투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영화 진주만을 보니까 실제로 영화를 제작할 때 미군 조종사들이 제로센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영화에서 좀 오버하는 감이 있긴 하지만요. 영화에서도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진주만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 항공기에 비해서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전술이나 트릭을 쓰지 않는 한 정면 승부로는 제로센을 이기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들이 처음으로 맞붙게 되는 전초전이 바로 산호의 해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스비를 공격하고 솔로몬 제도에 있는 툴라기 섬에 부대를 상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지휘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대장은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일본의 남태평양 일대에
기나긴 방어선을 구축할 생각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파푸아뉴기니에서 뉴 브리튼 섬, 솔로몬 제도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잇는 하나의 기나긴 체인 같은 방어선을 만드는 것이죠. 일단 호주를 고립시키고 이 섬들을 발판 삼아서 미드웨이와 하와이까지 공격할 셈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야마모토 해군대장은 지난번 저희 에피소드였던 스시마 해전에 참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스시마 해전에 참전했을 때는 한창 젊었을 때죠. 그만큼이나 해전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야마모토 해군대장이 이번 작전의 총책임을 이제 이노우에 제독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노우에가 두 가지를 달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적군이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섬에다가 병력을 성공적으로 상륙시켜야 하겠고요. 동시에 이를 방해하러 오는 연합군의 해군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상륙 부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본은 주인공들인 세 척의 항공모함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의 핵심 배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한 척의 소형 항공모함 쇼호와 두 척의 대형 항공모함인 쇼가쿠와 즈이카쿠를 이번 작전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소형 항공모함 쇼호의 경우에는 원래는 잠수함 지원하는 배로 만들어졌다가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고 이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배입니다. 그런 만큼이나 크기가 좀 작아요. 쇼호는 길이가 205m에 비행기도 30대만 싣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꼬마 항공모함이에요. 반면에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두 척은 정규 항공모함이고 일본이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건조한 최신형 배들입니다. 둘 다 길이가 약 260m 가까이 되었고요. 각각 함재기를 80대 이상 실을 수 있었어요. 두 척 모두 진주만 공격에 참가했었고요. 일본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 되던 항공모함들입니다. 여담으로 이 둘은 자매함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일본 해군이 순양함 9척과 구축함 15척을 투입을 합니다. 이 작전에. 문제는 이 함대를 한 번에 다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저기 나눠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 몰스비 상륙부대, 툴라기섬 상륙부대, 또 항모 함대 등등 나누어서 이번 산호의 해전에 투입이 되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비하는 미국은 어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항공모함이 5척 있지만 이 5척이 시기적절하게 투입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태평양이 오죽 넓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인 미군은 정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과연 이 넓은 태평양 어디를 공격해 오는가, 그리고 이것을 미군이 먼저 알아차리고 또 항공모함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미군이 시작해서 상당히 유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의 암호를 미군이 해독했다는 것이죠. 일본 해군의 암호인 JN-25를 미군 암호 해독가들이 초인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마침내 해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수송선과 항공모함 3척으로 구성된 부대를 동원해서 뉴기니 동쪽 끝에 산호해로 향하고 있으며 뉴기니 수도인 포트 몰스비를 공격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일본군이 공격을 해오기 이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4월에 미군은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대만을 출발해서 남서태평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얼마나 암호를 자세히 해독하고 있었느냐? 일본군의 공격 날짜가 포트 몰스비에 대한 공격이 5월 초, 즉 한 5월 7일에서 8일까지라는 사이라는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에 맞설 항공모함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미군이 가지고 있던 5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가도 이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다 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우선 사라토가호는 아직 수리 중이었고요. 호넷과 엔터프라이즈호는 당시에 도쿄를 공격하던 둘리틀 작전에 투입되느라 타이밍이 안 맞았죠. 그래서 산호해 해전에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USS 요크타운 그리고 렉싱턴 이 두 척의 항공모함만 일본군을 막으러 산호해로 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척의 위력을 얕보면 안 되죠. 요크타운은 길이 246m에 함재기를 100대 가까이 싣고 다닐 수 있었고요. 78대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는 렉싱턴도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플래처 장군이 이끄는 항공모함 두 척과 호위 함대가 남서태평양으로 두 부대에 나누어서 출동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군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미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황을 매우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도 미군에 비해 게을렀고요. 다 자기들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되겠다 이렇게 상황을 낙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인 미드웨이 해전 때에도 똑같이 일본군이 이렇게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크게 한 방 먹는데 이때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 작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부 진주만에, 그러니까 하와이에 아직도 정박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얘네 생각과는 달리 플래처 장군이 이끄는 항공모함 두 척은 이미 뉴기니 인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섬 그리고 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스비입니다. 그러면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툴라기 섬 점령은 약 400명의 일본 상륙부대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일본의 고토 대장이 이끄는 소형 항공모함 쇼호와 4척의 중순양함이 지원하게 되어요. 1942년 4월 28일 툴라기 섬에서 2000km 떨어진 트룩섬에서 고토가 이끄는 함대가 출발합니다. 한편 툴라기 상륙부대 역시 뉴 브리튼 섬의 라바울에서 4월 30일에 출발하고요. 타카기 해군 중장의 지휘를 맡는 정규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 역시 5월 1일에 뉴기니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 항공모함 두 척은 솔로몬 제도 동쪽으로 나아가서 산호해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항공기를 발진시켜서 포트 모르스비에 있는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에 미군 함대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동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항공모함이 쇼카쿠와 즈이카쿠가 동쪽에서 미군 함대를 압박하고 반대로 북서쪽에서 내려오고 있던 고토 대장의 함대가 서쪽에서 미군 함대를 압박한다. 뭐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군 항공모함이 나타난다면 말이죠. 얘네는 지금 설마 나타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트 모르스비에 상륙할 예정인 5,000명의 일본군 병력까지 있습니다. 이 병력도 5월에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군의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부대들이 자기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한편 작전이 시작하고 나니까 일본군도 이제 긴장을 하고서는 정찰을 활발히 시작합니다. 우선 잠수함 4척을 풀어서 툴라기 섬과 툴라기 섬에서 53km 떨어진 곳에 있는 과달카날 섬을 중심으로 정찰 임무를 시작해요. 문제는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과 이를 호위하는 함대는 이미 이 지역을 지나쳐서 산호해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얼마나 미군을 얕보고 있었는지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군이 자기들이 공격해 올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와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꾸고 있던 거예요. 결국 미군이 전혀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망망대해를 열심히 스캔하면서 미 함대를 찾게 된 것입니다. 5월 2일에는 일본군이 파견한 잠수함 한 척이 미 항공모함 USS 요크타운에 함재기한테 공격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미군이 설마 여기까지 와 있겠어 이러면서 잠수함이 주변에 있는 섬에서 출격한 항공기한테 공격받은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설마 항공모함에서 출격했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조기에 미 항공모함의 존재를 찾아내는데 일본군이 실패한 겁니다. 한편 5월 3일에 400명의 일본 상륙부대가 툴라기 섬에 성공적으로 상륙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섬에서 육상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주군이 섬을 방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고선 미리 철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섬에 상륙해보니까 원주민들과 호주군이 버리고 간 장비만 남아 있었어요. 자, 상륙은 일단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곧바로 툴라기 섬에 있는 비행장을 개편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참고로 툴라기 섬과 그 옆에 있는 과달카날 섬 등지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공사 현장에 있던 인력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식민 지배하에 강제 노역을 위해서 일본군에게 끌려갔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투 중에 죽었던 이 노동자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미국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동양인에 대부분 조선인이 창씨 개명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슬픈 대한민국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 머나먼 이 남태평양의 열대섬까지 가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이 수많은 조선인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나중에 태평양 전쟁 기간에 사망하고 맙니다. 슬픈 역사죠. 식민의 역사. 하여튼 조선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한 결과 호주군이 쓰던 비행장을 이제는 일본군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5월 3일 오후에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에 타고 있던 플래처 장군은 일본군이 툴라기섬에 상륙을 했고 상륙 부대가 그 주변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동안 일본 암호해독을 통해서 예상하고 있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이죠. 그래서 툴라기 섬에 이제 솔로몬 제도 일본군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륙까지 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플래처 장군은 This is just the kind of report we have been waiting 2 months to receive. These are juicy targe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2달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드디어 날아왔구만 그러면서 juicy targets, 그러니까 뭐 공격하기 맛있어 보이는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산호해의 미 함대는 2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플래처 장군은 자기가 이끌던 부대만 이 사실을 캐치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공격에 나섭니다. 당시 두 부대가 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항모 함대한테 어떻게 툴라기 섬에 일본군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일단 자기만 혼자서라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플래처 장군은 시속 50km의 속도로 툴라기 섬 인근 해역을 향해 이동합니다. 일본군은 설마 미 해군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몰래 접근한 다음 날인 5월 4일에 미 해군은 툴라기와 이웃섬 과달카날로부터 160km 남쪽 부근까지 도착하는데요. 작전 가능한 범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5분에 요크타운은 총 12대의 뇌격기와 28대의 폭격기를 발진시키는데 툴라기 섬으로 곧장 이 비행기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일본군에게 기습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호할 전투기도 포함시키질 않고 그냥 냅다 보낸 거예요. 이게 전투기를 왜 포함을 안 시켰냐? 일단 미국 항모 함대가 그때까지 실전에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함재기들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아직 실전을 겪지 않아서 잘 몰랐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 항공모함에 공격받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전투기를 배 안에다가 최대한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죠. 요크타운은 11대의 뇌격기, 27대의 폭격기로 두 번째 공격 부대를 10시 36분에 또 출격시키고요. 오후 2시에는 폭격기로 이루어진 세 번째 공격 부대를 툴라기 섬에 다시 보냅니다. 이 항공기들은 툴라기로 날아가서 일본 상륙 함대한테 기습 공격을 가는데 성공해요. 이날 요크타운의 기습 공격으로 일본군은 낡은 구축함 기쿠주쿠호와 세 척의 기뢰 제거함이 격침되고 낡은 구축함을 포함한 4척의 배에 손상을 입는 피해를 입습니다. 반면 미군은 불과 몇 대의 항공기만 격추되었고 격추된 항공기의 조종사들도 모두 구출되는 데 성공해요. 요크타운은 태평양 해전의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죠. 그 뒤에 미 함대는 또 빠르게 이동해서 툴라기를 벗어납니다. 그때 당시 열대성 스콜, 그러니까 열대 비가 미 함대가 위치한 곳에 내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툴라기 섬에서 이륙한 일본 정찰기들이 달아나는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도 이제 비도 내리고 날씨가 짓궂으니까요. 근데 얄밉게도 툴라기 섬의 날씨는 맑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미군 항공기들은 맑은 하늘에서 마음껏 일본 상륙부대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평가를 보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미 함대가 기습 공격을 가했고 무려 3번이나 공격 부대를 보냈음에도 이에 비하면은 일본군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군 조종사들이 처음 지금 항공모함 작전에 나섰기 때문에 약간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약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편 일본의 타카키 중장이 이끄는 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2대의 정규 항공모함이 있는 함대죠. 얘네는 당시 툴라기 섬 북쪽 600km 지점에서 급유를 받고 있다가 툴라기 섬에 미군 항공모함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타카키 제독과 그 이제 부사령관이었던 하라 소장 이 2명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미군 함대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급유를 하고 있었는데 급유 받다가 이제 나중에 폴트 몰스비 상륙을 도와주러 갈 셈이었는데
갑자기 미 항공모함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상보다 너무 가까이에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러고선 미 항공모함을 잡으려고 얘네가 곧바로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군은 이동하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어요. 타카기는 솔로몬 제도 동쪽으로 정찰기들을 보내지만 결국 미 항공모함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한편 상륙부대를 지원하려던 고토 제독의 일본 함대도 소형 항공모함 쇼호를 남쪽으로 급파해서 미 항공모함들을 잡기로 합니다. 지금 포트 몰스비나 툴락이나 중요하죠.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이 미국 항공모함들은 그야말로 핵심 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스로 비유하자면 미군은 지금 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퀸 역할을 항공모함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들을 잡아낸다면 태평양 전쟁이 조기에 일본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투는 팽팽해요. 일본군은 툴라기 섬을 점령은 했지만 상륙을 하려던 부대가 그날 요크타운의 함재기들한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섬의 비행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곧 툴라기 섬에서 일본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먹여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5일 동안 양쪽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미 함대는 이제 두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죠. 합쳐서 이제 같이 활동하기로 하고요. 한편 요크타운에 타고 있던 플래처 장군은 일본군이 5월 10일에 포트 몰스비에 상륙을 감행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요. 타카기 제독은 한편 자신의 그 항공모함들을 이끌고 산호에까지 들어서서 미군 항공모함들을 샅샅이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훑으면서 어디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타카키나 이제 부하했던 하라나 이 둘 다 자신이 갖고 있던 항공모함 두 척 쇼카쿠와 지카쿠를 이용해서 반드시 미 항공모함을 잡아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난 5월 6일 아침까지 미군은 아직도 일본 항공모함들을 찾지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항공정찰 범위 간신히 바깥에 일본군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를 찾아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반면 그날 오전 10시에 툴라기 섬에서 이륙한 일본군의 정찰기가 미 함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10시 50분에 타카기에게 전해져요. 당시 플래처 장군이 이끄는 미 함대는 북쪽으로 56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라면 공격을 하러 가기에는 미 함대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일본 함대는 급유를 마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타카기 중장은 그래도 찾았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먼저 급유를 마친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만 구축함 2대와 함께 미 항공모함들을 잡으라고 보냅니다. 한편 툴라기 섬에서 1400km 떨어진 포트 몰스비에 상륙을 하려는 일본 부대에게는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이 과정에서 플래처 장군은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780km 북서쪽에 일본 소형 항공모함 쇼호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죠. 어디에 지금 항공모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래처는 그날 저녁 6시에 급유를 마치고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한편 하라 소장이 이끄는 그 즈이카쿠와 쇼카쿠 이 두 척 역시 어디 있을지 모르는 플래처의 항공모함들을 찾아서 바다를 헤매고 있었어요. 당시에 두 함대가 130km 거리에 위치한 적도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둘이 비껴가면서 서로 못 찾고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둘 다 거의 뭐 이틀 내내 수십 대의 정찰기를 띄워서 바다를 뒤지는데 정말 둘 다 서로를 못 찾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의 등을 맞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까워진 때도 있었는데 그때조차 서로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라 소장 역시 결국 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유를 마친 자기 상관인 다카키와 합류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양쪽 모두 상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가 끝나버려요. 한편 5월 7일에 플래처 장군은 이제 크레이스 장군이 이끄는 호주, 미국 중순양함과 구축함을 자신의 함대에서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포트 몰스비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들이 먼저 가서 일본의 상륙 부대를 상대하기를 바랬어요. 문제는 이제 플래처 장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크타운과 렉싱턴 이 두 척이 있는데 이 두 척은 자기가 갖고 그냥 함정들만 보내줬던 것이죠. 그래서 항공 전력을 전혀 보태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 크레이스 장군이 이끄는 호주와 미국의 이 함정들이 공중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든 상대방 먼저 찾으면은 거의 이긴다 봐도 되는 거예요. 5월 7일 아침에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렉싱턴을 이끌던 플래처 장군은 러셀 섬 남쪽에 있었습니다. 러셀 섬은 툴라기 섬에서 서쪽으로 700km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이날 아침 6시 19분부터 플래처는 정찰기들을 띄워서 일본 항공모함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정찰기가 요크타운에서 이륙해요. 한편 타카키 장군은 자기 함대의 남쪽에 미 함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선 아침 6시에 남쪽으로 12대의 정찰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500km 동쪽에 미 함대가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정찰기를 보낸 것이죠. 같은 시간에 포트 모르스비를 향하고 있던 일본 고토 제독에 순항하면서도 4척의 수상 정찰기를 발진시켜서 포트 몰스비에서 700km 떨어진 루이즈에이드 섬 인근에서 미 항공모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섬에 있던 일본 비행장에서도 정찰기들이 이륙하고요. 자, 이제 정찰을 보내놨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양쪽 모두 적을 찾았다는 소식만 들리면은 곧바로 공격에 나서야겠죠.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선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2분에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에서 이륙한 정찰기가 함대 남쪽으로 302km 떨어진 지점에서 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알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의 항공모함과 호위하는 순양함과 구축함을 발견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마침내 찾아 헤매던 미국 항공모함이 나타났잖아요. 스니난 타카키와 하라는 즈이카쿠와 쇼카쿠에 타고 있는 함재기들에게 출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아침 8시에 총 78대의 항공기가 발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타카키 중장과 그 부사령관인 하라 소장 이 두 명은 지금 자신의 항공기들이 미국 항공모함을 잡으러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찰기들은 항공모함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군의 유조함 네오시오호를 본 건데 항공모함이라고 착각하고 보고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애꿎은 유조함을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고선 78대나 되는 강력한 항공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비행기들이 모두 발진하고 나서 약 5분이 지난 8시 20분에 이번엔 다른 데서 미국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날아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카키와 하라가 있는 곳에서 북동쪽 방에 미 항공모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얘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쪽에서 항공모함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공기들을 지금 다 보냈는데 불과 몇 분 뒤에 정반대 방향에서 또 미군 항공모함이 나타났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출발한 비행기들은 어쩔 수 없으니 공격을 하라고 냅두고 대신에 쇼카쿠와 즈이카쿠 두 척의 항공모함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보고가 들어온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미 함대가 두 개의 별개 부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한편 8시 15분에 플래처 장군 역시 두 척의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근데 이 정보 역시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상륙부대인 고토 제독의 부대를 항공모함으로 오인한 정보였어요. 거기다 정찰기가 보고를 보낼 때 이 암호 코드를 잘못 찍어 보내는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 때문에 플래처는 지금 자기가 적군의 주력 항공모함 함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이 난 플래처 장군은 적이 발견된 북서쪽 방향으로 항공기를 출격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9시 26분에 93대의 항공기가 USS 요크타운과 렉싱턴 두 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합니다. 지금 미군 항공기들이 공격하러 가는 그 고토 제독의 함대에는 소형 항공모함 쇼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 해군의 주력 함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트 몰스비에 상륙할 그 부대들을 엄호할 목적이 이제 상륙 함대였지만 그것을 알 턱이 없죠. 그러나 10시 20분에 들어온 추가 보고를 통해서 한 척의 항공모함과 16척의 전투함이라는 얘기를 플래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일본 항공모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을 속행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있으니까 목표물을 찾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잘못된 정찰로 인해서 양쪽 모두 지금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공격부대를 보낸 것이죠. 아침 9시 15분에 쇼카쿠와 즈이카쿠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얘네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유조함 한 척이랑 구축함 한 척이 덜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들의 목표물인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항공모함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타카기는 속히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허탕친 거죠. 그러나 36척의 폭격기는 남아서 유조함과 미국
구축함을 공격해서 격침시키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폭격기들의 공격으로 구축함은 격침당하고요. 유조함은 큰 타격을 입고 나중에 이제 미군이 자기 손으로 침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조함은 침몰하기 직전에 간신히 이제 자기들이 함재기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플래처에게 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항공모함들이 허탕을 치는 동안 미군은 어땠느냐? 요크타운과 렉싱턴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때가 오전 10시 40분이었어요. 물론 얘네가 발견한 목표물은 당초에 얘네가 찾고 있던 쇼카쿠나 지히카쿠가 아니라 소형 항공모함인 쇼호였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죠. 그래서 미 폭격기들은 그래서 찾은 게 어디냐 이러고서 곧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쇼호 위에서는 6척의 제로센 전투기가 머물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순양함들이 항공모함을 에워싸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호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렉싱턴에서 발진한 폭격기들이 11시 20분에 폭탄 2발과 어뢰 5발을 쇼호에 명중시킵니다. 이 공격으로 쇼호는 불바다가 되고요. 배도 움직임을 멈춰요. 무엇보다 항공기를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와 경납고 그리고 갑판이 파괴되면서 미군 항공기에 맞서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 수병들이 급하게 불을 끄고 피해를 복구하려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곧바로 이번에 요크타운의 폭격기들이 공격을 가해서 무려 11발의 폭탄과 어뢰 2발을 쇼호에 명중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 측 자료에 따른 이야기예요. 미군 측은 렉싱턴 항공기들이 무려 16발 그리고 요크타운의 항공기들이 25발의 명중탄을 쇼호에 떨어뜨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누구 이야기가 맞을지는 저희가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원래 조종사들이 자기 전과를 좀 부풀려 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측 주장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오류냐 하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수많은 폭탄과 어뢰가 하나의 목표물인 그 배에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누가 떨어뜨린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 동시에 막 폭탄 여러 개 떨어뜨려갖고 한 발이 맞았다. 그럼 조종사들이 죄다 자기께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항상 공격에 나선 쪽 입장에서는 전과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 측 보고를 따르더라도 쇼호가 무지하게 많은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쇼호가 결국 침몰합니다. 그래서 불길에 휩싸인 이 배가 공격을 받은 지 불과 35분이 지난 11시 35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800명이 넘는 소형 항공모함 쇼호의 승조원 중에서 200명만 간신히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서 미군은 거의 뭐 3대의 항공기만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들은 요크타운과 렉싱턴에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재무장과 재급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에 나섰던 항공기들이 곧바로 준비가 또 되지만 플래처 장군은 고민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가해서 고토 제독이 그 폴트 몰스비 상륙부대를 격파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플래처도 압니다.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일본의 항공모함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해야 하는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결국 플래처는 그날 하루는 공격을 하지 않고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본 항공모함들에 주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기 공격 부대가 다 떠났는데 일본 항공모함들이 발견돼봐요. 그러면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일단 이쯤 하면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쇼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에 이번 작전을 총 지휘하는 이노우에 대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폴트 몰스비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던 고토한테 잠시 물러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타카키 제독이 이끄는 쇼카쿠와 지히카쿠는 미군 항공모함들을 찾고 있었는데 얘네가 미국 항공모함들을 확실히 격파한다 그러면은 상륙을 다시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한편 타카키와 그 부하인 하라 이 2명은 아직도 허탕친 자기 항공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형 항공모함 쇼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미 항공모함들이 있었고 자기 부대는 그날 허탕만 쳤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라바울에서 이륙한 정찰기가 2척의 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문제는 이 정보 역시 항공모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별로 활동하고 있던 크레이스 장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발견한 건데 이거를 항공모함으로 오인해서 정찰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타카키는 이
정보를 듣고서는 자기 위치로부터 서쪽으로 800km나 떨어진 곳에 지금 미 항공모함들이 있다고 오인합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적이 멀리 있으니 그날은 더 이상 공격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고선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는 동안 1시에 라바울에 있는 일본군 기지에서 크레이스의 순양함과 구축함을 공격하기 위해 폭격기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메인 항공모함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상륙부대를 공격하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공중 엄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어서 2시 38분에 12대의 뇌격기에게 또 공격을 받고요. 2시 40분에 19대의 폭격기에 고공폭격에 또 당합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는 심지어 자기 편 이제 미군 폭격기의 5회 공격까지 받고요. 그러니까 뭐 오후 내내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크레이스 장군은 공중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선 플래처의 항모함대에 합류하러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플래처 장군이 무선 침몰을 하고 있었기에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질 못해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같은 편을 찾아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편 오후 3시에 크레이스의 배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타카키가 듣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 배들이 항공모함 함대라는 잘못된 보고를 사실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카키는 이대로면은 간신히 자기 항공기들의 공격 범위에 저 배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각이면 아침에 잘못 이제 공격 나갔다 온 일본 폭격기들이 쇼카쿠와 즈이카쿠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래서 타카키는 이 폭격기들에게 곧바로 무장을 하고선 다시 공격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종사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공격 나갔다 왔는데 쉴 새도 없이 또 나갔다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가라고 하면은 가야겠죠. 그래서 4시 15분에 그렇게 32대의 폭격기가 지친 상태로 또 출격합니다. 그러나 한편 8척의 항공기가 미 항공모함을 찾기 위해서 또 정찰을 위해 출발하고요. 지금 미군이 벌써 항공모함 쇼호를 침몰시키면서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다급한 겁니다. 지금 출발한 비행기들은 밤이 되어서 이제 깜깜한 상황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수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작전을 위해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조종사들이 두 번째 공격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370km 반경을 훑던 정찰기 8대는 결국 미 항공모함들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반면 오후 5시 47분에 우연히 미 항공모함들의 레이더에 아까 전에 출격한 그 지쳐있는 32대의 일본 폭격기들이 발견된 거예요. 놀랍게도 공격을 하려고 날아가던 일본 항공편대가 구름 밑에 있던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못 보고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레이더에는 잡혔던 거죠. 이걸 보고선 렉싱턴과 요크타운에서 곧바로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9대의 일본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본 일본 폭격 편대는 결국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들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이때가 저녁 6시 반이었는데 이쯤 되면은 해가 저물어서 죄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란 말이죠. 놀랍게도 돌아가던 일본 폭격기 몇 대가 미 항공모함을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웃긴 게 하도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항공모함인데 자기 편 항공모함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일본 조종사들. 그래서 어둠 속에 보이는 저 배가 자기 편 배인 뭐 쇼카쿠나 즈이카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기 3척이 3대가 렉싱턴에 착륙을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몇 바퀴 계속 돌다가 갑판에 착륙하려고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지었어야 그때서야 일본 조종사들이 이게 지금 자기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군도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착륙을 시도하니까 저게 우리 비행기인가 하다가 깜짝 놀래고 착륙을 시도하던 일본 조종사들도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미 항공모함에서 대공포 사격이 있었지만 이 해프닝은 결국 그렇게 끝납니다. 저녁 8시에 양쪽 함대는 약 190km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서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밤에 서치라이트를 켜서 서치라이트에 의존해서 이제 쇼카쿠와 즈이카쿠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는 성공하고요. 자, 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전은 양쪽 다 진행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미군이나 일본군이나 이제 둘 다 상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양쪽 모두 다음날 여명에 정찰기를 발진시켜서 반드시 상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이를 박박 갈고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양쪽 모두 정말 재수가 없었는데 특히 일본이 심하게 운이 안 따라줬습니다. 정찰 보고는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자기들이 적이 있다고 예상한 곳엔 하나같이 적이 없었고 정찰기를 아무리 띄워도 제대로 된 보고가 한 번도 들어오질 않은 것입니다. 공격도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허탕만 쳤고요. 이노우에 대장은 포트 몰스비 상륙을 5월 12일까지 연기하고 그 기간 안에 미 항공모함을 모조리 격파하라고 다카키에게 명령합니다. 라바오레 있는 이노우에 대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보로 인해서 대체 미국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많았나 헷갈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크레이스가 이끄는 그 떨어져 나왔던 순양함과 구축함 부대, 그리고 플래처 장군이 이끄는 미 항공모함 함대, 마지막으론 항공모함을 오인했던 미국 유조함까지 합해갖고 지금 이노우에는 3개의 항공모함 함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일본군도 물론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만일에 이 정찰이 사실이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확실해지고 미 항공모함들이 격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상륙을 감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찰로 인해서 이때 일본 지휘부가 어리둥절하고 있던 때였어요. 도대체 미국이 항공모함을 뭐 이렇게 많이 끌고 왔나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항모 함대를 이끄는 다카키와 즈이카쿠에 타고 있던 하라 소장은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전투 시작한 이후로 정찰 운이 너무 안 따라줬고 특히나 이날 있었던 전투 결과는 정말 그냥 운이 심각하게 안 따라준 거거든요. 플래처 장군은 운 좋게 일본 소형 항공모함 쇼호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쇼카쿠와 지카쿠를 이제 지휘하고 있던 다카키와 그 부하인 하라 이 두 명은 그냥 운이 안 따라줬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날이 왜 참 쇼킹한 거냐면요. 이 미군 함대와 일본 함대의 그 경로를 누가 이렇게 지도에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막 꼬불꼬불 지그재그로 막 산호해를 상대방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둘 다 만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평행선 같이 아무리 선을 그어도 둘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이날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역시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 함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형 항공모함 쇼호를 침몰시키긴 했잖아요. 게다가 운이 좀 따라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산호해에 들어선 이후로 미군 함대가 거의 50시간 이상 일본 잠수함한테도 한 번도 들키질 않았고요. 공격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유도 자유롭게 받으면서 또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훨씬 행운이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전의 날인 5월 8일이 밝았는데요. 이날의 그 전투를 결정짓는 요소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에 대한 차이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전투에 작용할 요소로는 양쪽의 대공화기 차이가 있겠는데요. 미군 항공모함이 일본 항공모함보다 대공화기를 더 많이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면에서는 전날에 미군이 쇼호를 침몰시켜서 신이 좀 나 있었고요. 반면에 며칠째 허탕만 치고 있던 일본 항공모함의 사기는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씨도 좀 중요했는데 미 항공모함 함대의 위치는 화창한 날씨였던 반면 일본 함대가 있는 곳은 먹구름이 껴 있었고 열대성 스콜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미 항공모함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군은 레이더가 전혀 없었고 육안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거나 정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드디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양쪽 모두 정찰기를 발진시켜 어제 그 이를 박박 갈면서 양쪽 다 칼을 갈고 있었댔죠. 그래서 바로 정찰기를 띄운 겁니다. 일본은 항모 함대에서 7대, 툴라기 섬에 완공된 비행장에서 3대, 라바울에서 4대의 정찰기를 동원해서 미 항모 함대를 찾아서 바다를 샅샅이 뒤집니다. 미 항공모함들 역시 18대의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정찰에 나서요.
이 두 함대가 산호에 있는 작은 섬 두 개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함대는 러셀 섬 동쪽 190km 해상에 있었고, 미 함대는 루이즈에이드 남서쪽 330km 해상에 있었습니다. 이 두 섬의 거리가 불과 18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8시 20분에 렉싱턴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구름 사이로 일본 항공모함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차이로 쇼카쿠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미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발견합니다. 둘 사이는 당시 390km였고요. 둘 다 비슷한 시각에 상대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양쪽 모두 부랴부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미군도 일본도 항공모함은 두 척, 서로를 찾은 시간도 같습니다. 전력도 비슷해요. 이제 남은 건 얼마나 실전을 잘 해내냐는 것이죠. 오전 9시 15분 쇼카쿠와 즈이카쿠에서 69대의 항공기가 발진합니다. 하면 같은 시각에 요크타운에서 24대의 급강하 폭격기, 9대의 뇌격기, 6대의 전투기가, 그리고 10분 뒤인 9시 25분에 렉싱턴에서 22대의 급강하 폭격기, 12대의 뇌격기, 9대의 전투기, 이 항공기들이 발진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양쪽 함대 모두 적을 향해서 맹렬히 이동하고요. 10시 32분에 요크타운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들에게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제 느린 뇌격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시 57분에 일제히 요크타운의 비행기들이 공격을 가해요. 즈이카쿠와 쇼카쿠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은 약 10km 정도 둘이 떨어져 있었는데, 당시 즈이카쿠는 스코를 동반한 비구름 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군 항공기들의 목표가 쇼카쿠로 집중됩니다. 두 항공모함 상공에는 16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공중 초계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폭격기들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쇼카쿠에는 두 발의 명중탄이 떨어지는데 갑판과 경납고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갑판 밑의 경납고에서 그 갑판의 이제 활주로로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기능이 마비되는데, 이로써 더 이상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쇼카쿠가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면서 하는데, 어뢰는 다행히 단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대의 미군 폭격기와 두 대의 일본 제로센 전투기가 이때 추락합니다. 쇼카쿠가 명중탄 두 대로부터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11시 40분에 이번엔 렉싱턴의 항공기들이 도착해요. 렉싱턴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은 상당수 일본 항공모함을 찾지를 못해갖고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쇼카쿠를 발견한 몇 대의 항공기가 공격을 시도하고, 이때 추가로 한 발의 폭탄이 쇼카쿠에 명중하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 쇼카쿠는 이제 배 위에서 불이 났고요. 폭탄과 화재로 223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산호의 해전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타가키는 쇼카쿠가 피해가 심해서 전투에서 이탈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쇼카쿠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즈이카쿠는 좀 더 운이 좋았는데 투하되는 폭탄을 모두 피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손해도 입지를 않았어요. 한편 비슷한 시각인 10시 55분에 렉싱턴호의 레이더에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일본 항공기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미 항공모함 함대에서 32k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일본 항공편대는 3개로 나뉘어서 공격을 해옵니다. 곧이어 미군 전투기들과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내격기 4대가 격추당하고 4대의 미군 전투기도 격추당합니다. 그래서 11시 13분에 일본 내격기들이 나타나고 곧바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격에 맞서서 렉싱턴은 속도를 30노트까지 올리는데 시속 54km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회피를 하는데, 그렇게 무려 11발의 어뢰를 피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나 2발의 어뢰가 렉싱턴에 결국 명중합니다. 그래서 첫 발이 렉싱턴의 항공유 저장 탱크에 명중하고, 두 번째 어뢰가 수도관에 명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렉싱턴은 기동할 수 있었고요. 시속 44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었어요. 한편 미군의 대공포가 4대의 일본 내격기를 격추시킵니다. 반면 요크타운에 가해진 어뢰 공격은 전부 빗나가면서 아무런 피해를 주지를 못해요.
그 직후 폭격기들이 이번엔 공격을 이어옵니다. 쇼카쿠에서 이륙한 19대의 폭격기가 렉싱턴을 향해 공격을 가했고, 즈이카쿠에서 이륙한 14대의 폭격기가 요크타운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뢰에 맞아서 비틀거리던 렉싱턴의 두 발의 폭탄이 명중하면서 배 위에 큰 화재를 일으켜요. 그리고 요크타운의 비행갑판에도 두 발이 명중하면서 이때 요크타운에 떨어진 철갑탄이 무려 4개층을 뚫고 떨어져서 배 안에서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한 번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공격을 이렇게 마친 일본 편대는 후퇴했고 쫓아오는 미군 전투기들과 또 한 번의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게 돼요. 이 모든 일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양쪽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 돌아오는데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요크타운과 렉싱턴 두 척 모두 공격 나갔다 온 항공기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이 다 착륙을 완료하고요. 한편 일본은 출격한 69대의 항공기 중에서 46대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쇼카쿠는 전투에서 크게 피해를 입고서는 이탈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공기가 즈이카쿠에 착함합니다. 플래처 장군은 한바탕 지나간 전투를 한번 종합해봐요. 지금 요크타운, 렉싱턴 두 척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반면 돌아온 조종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일본 항공모함 한 척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 척은 아직 멀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한 척의 항공모함이 갑자기 새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플래처에게 전해져요. 당시 50대 남짓한 항공기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기에 플래처는 큰 고민을 합니다. 아까 전에 항공모함으로 착각하고선 일본 항공기들이 유조함을 격침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조함이 없어서 연료도 플래처에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플래처는 이 상황을 종합해서 더 이상 전투를 치르지 않고 물러나기로 합니다. 남아있는 항공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는 데 쓰고 방어태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즈이카쿠에 타고 있던 하라 소장은 자신에게 24대의 제로센 전투기, 8대의 폭격기, 4대의 뇌격기만 작전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타카키에게 보고합니다. 타카키 역시 연료도 부족했고 이틀간의 전투로 너무 많은 항공 전력을 잃었기에 더 이상 미 항공모함들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타카키는 이노우에 대장에게 두 척의 미군 항공모함을 침몰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항공 전력 손실이 커서 더 이상 상륙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노우에는 고민 끝에 결국 작전을 6월까지 연기시키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해버립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를 하던 순간에 아직 미군한테는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렉싱턴에 떨어져서 폭탄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재는 처음에는 병사들이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명중탄으로 인해서 연료 탱크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병사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12시 50분에 배 위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폭발로 25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배 위에서 더 큰 불이 나게 된 것이죠. 2시 40분에 한 번 더 큰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후 또 한 번의 대폭발이 이어지면서 배의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그래서 3시 38분에 렉싱턴의 승무원들은 배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배를 버리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날 5시 7분에 렉싱턴의 생존자들이 결국 배를 버리고 다른 배로 옮겨 타요. 그리고 7시 52분에 미국 구축함이 5발의 어뢰를 발사해서 불이 붙은 렉싱턴을 바다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2,950명의 승조원 중에서 216명이 산호해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렉싱턴은 그렇게 침몰하고 말아요. 자, 그렇게 양쪽 모두 피해가 컸기에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플래처 장군이 이끄는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는 결국 산호해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한편 일본의 항공모함 타카키가 이끄는 일본 항공모함들 역시 피해가 컸기에 결국 돌아가고 상륙작전 역시 연기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산호해 해전이 끝이 나게 된 것인데요. 전투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본은 소형 항공모함 쇼호 한 척만 잃었고요. 가장 중요한 정규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규 항공모함인 렉싱턴이 침몰하고 요크타운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본의 판정승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일본의 승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승리예요.
일단 뉴기니의 거점인 포르트 모르스비를 결국에는 일본이 점령하는데 실패했죠. 상륙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투에 참가한 127대의 항공기 중에서 92대를 일본이 잃게 되는데요. 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이 항공기들을 금방 복구하기도 어려웠고요. 무엇보다 진주만 폭격대부터 함께했던 엘리트 조종사를 많이 잃었다는 것이 쓰라렸죠. 결국 조종사를 많이 잃었고 항공기 피해도 복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즈이카쿠는 당분간의 전투에 합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 항공기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쇼카쿠 역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가갖고 다시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였냐 하면요. 산호해 해전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미드웨이 해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래는 미드웨이 해전에 진주만 폭격에 참가했던 6척의 정규 항공모함이 모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한 달 앞서 있었던 산호해 해전 때문에 결국에는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두 척이 빠진 상태로 일본이 4척만 갖고 미드웨이 해전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 때 만약에 일본이 정규 항공모함이 2척 더 있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이 이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산호해 해전 때 입은 피해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미군의 경우 너덜너덜한 요크타운을 빠르게 수리해서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 일본군은 요크타운은 대파되었기 때문에 분명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선 아예 적군 반열에서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요크타운 함장까지도 이 배를 수리하는 데는 90일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군은 무려 45시간 만에 요크타운을 수리하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때 요크타운이 다시 쩔뚝거리면서 참가를 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전황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산호해 해전이 비록 이 전투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일본이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일본이 패배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욱 큰 의의는 첫 번째 그 항공모함끼리 벌어진 전투에서 아직 미숙했던 미 함대가 어느 정도 경험을 익혔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태평양 전역이 열리고 나서 반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군의 침략이 막혔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제가 최대한 많이 이름을 생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인도 이름들, 작은 배 이름들, 장군들 이름들 제가 중요하지 않다 싶으면은 많은 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부대 이름 역시 생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만 좀 간추렸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고 정말 군사 지식의 전문가 또는 군사 덕후들의 분야로 빠져들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웠던 점이 제가 이거를 생략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에피소드에 이제 더글라스 맥아더가 나옵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의 그 맥아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뉴기니의 포르트 모르스비 이곳을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맥아더 장군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산호해 해전 이야기를 할 때 맥아더 장군 휘하에 있는 부하들과 맥아더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에피소드에선 전혀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산호해 해전에서 맥아더가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맥아더가 이끄는 그 육군 병력한테는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막을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태평양 함대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미 항공모함들이 이 지역까지 와갖고 산호해 해전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아무래도 항공모함들이었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맥아더 쪽 이야기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뺐어요. 너무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맥아더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맥아더에 관한 일화는 저희가 나중에 필리핀 전투 이야기를 다루거나 할 때 많이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군도 좀 답답했던 게 이게 보시면은
포트 모르스비와 뉴기니 지역을 맡고 있는 메가더 원수와 이번에 미 항공모함을 이끌며 전투에 참여했던 플래처 장군, 이 두 명 사이에 정보 교류가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플래처 장군은 뉴기니에 있는 항공기들을 자기 재량껏 정찰에 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점이 상호 교환도 잘 안 되고 정보 교류도 잘 안 돼서, 특히나 이렇게 정찰이 어려웠던 때에 메가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둘이 상호 협조가 잘 되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본은 이번 전투로 좀 얻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일단은 일본군이 좀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습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만 폭격 때부터 보면은 일본이 기습에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근데 기습이 성공하면 좋죠. 근데 적군이 사전에 자신들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질 않고서 무작정 밀어붙이고 보는 성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일본군 이번 산호해 해전 같은 경우도 일본군이 미군을 과소평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드웨이 해전 때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대패를 하고 만다는 것이겠죠. 또 그 외에는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거는 미 함대나 일본 함대나 동시에 느꼈던 점인데, 둘 다 보시면은 이틀 가까이 수없이 정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의 코미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둘이서 등 맞대고서는 어딨나 자기 앞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레이더의 중요성을 일본 함대가 이때 눈치를 챘습니다. 놀라운 거는 일본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 해전 때까지 레이더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 그러나 미 함대에는 레이더가 있었다는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양쪽이 약간의 교훈들을 얻었고요. 이 교훈을 얻은 거를 좀 더 이제 전투에 실제로 적용을 할 시간이 근데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불과 한 달 뒤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유가 양쪽 모두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산호해 해전은 사실 좀 전초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침략해오는 그 일본군의 야욕을 꺾었던 것은 미드웨이 해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호해 해전과 한 달 뒤에 이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미드웨이 해전까지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산호해 해전이 정말 중요해요. 첫 항공모함 전쟁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산호해 해전에서 미군이 요르크타운과 렉싱턴 두 척의 항공모함을 모두 잃었다면은 아마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초기에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또 일본 입장에서는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자면은 정말로 전쟁에서 크게 승기를 잡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1945년에 그렇게 막 일방적인 일본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오늘 산호의 해전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앞으로 태평양 전쟁 에피소드를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오늘 보시면 솔로몬 제도와 툴라기 섬이 나왔습니다. 과달카날이라는 섬 이름도 한두 번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툴라기 섬 상륙에 이어서 벌어진 1942년 후반부의 과달카날 전투와 과달카날 전투 기간에 있었던 해전들을 좀 여러 에피소드로 준비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